예, 안녕하세요. 물리는 세상을 보는 창, M생물창입니다. 오늘 드디어 지난번에 제1회 천하제일 물리 원 대회의 그 해설 강의를 드디어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입니다. 그림 가는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분류한 것. 그리고 나는, 이거 뭡니까, 이거? 공유기죠, 공유기. 공유기는 가의 C 영역에 속하는 전자기파를 송수진한다. 그럴 때 기억, 진동수는 A가 C보다 크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식은 요거죠. 파동의 속력 V는 F 람다인데 이때 F가 진동수, 람다가 파장이죠. 이 전자기파의 경우에는 이것이 광속 C로 일정하겠죠. 그래서 F랑 람다랑 무조건 그냥 반비례하면 되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A가 C보다 파장이 짧기 때문에 진동수는 A가 C보다 큰 게 맞죠. 예.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B는 보시면은 좌회선하고 적외선 사이에 껴있죠. 좌회선이 뭡니까? 보라색 밖에 있는 선. 적외선은 빨간색 밖에 있는 선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B의 이쪽 왼쪽 끝이 보라색, 오른쪽 끝이 빨간색 이렇게 돼서 보라색하고 빨간색 밖에 있는 게 좌회선 적외선이고, B는 이제 가시광선이 되겠죠. 가시광선. 디귿. 나의 장치에서 송수진하는 전자기파는 요 C에 있는 거죠. C. 요 C의 파장대가 자외선 아니 가시광선보다 훨씬 긴 파장대죠. 근데 이 X선은 뭡니까? X선. 그 여러분 어디 뼈 부러지고 하면은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는 그게 X선이죠. 이게 뭡니까? 이거 방사선이기 때문에 여러 번 찍으면 안 되죠. 에너지가 크기 때문인데, 이제 우리가 광자의 에너지는 E는 hf. 이때 h가 플랑크 상수, F가 진동수죠. 그래서 진동수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큰데, 그 말은 뭐냐?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 이거죠. 그래서 X선은 사실 에너지가 훨씬 큰 거라서 위험한 건데, 좌회선보다, 그러니까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커야겠죠. 그래서 파장이 더 짧은 쪽이어야 되고, 실제로 요 A 쪽에 속하는 게 요게 엑스레이입니다. 요게 C를 뭐라고 부르는지는 알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엑스레이는 아니다. 그래서 요거 틀렸고, 그래가지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문제와 상관없이 요 공유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유기가 쓰는 그 파장대가 보통 그 진동수를 했을 때 2.4GHz랑 5GHz를 요즘 많이 쓰는 그 와이파이 주파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대응되는 파장이 요 C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그 요즘 공유기를 설치를 하시면은 와이파이를 두 개 뿌려줘요. 요즘은 그 두 개 뿌려주는 게 보통, 만약에 IP 타임을 쓴다 그러면은 IP 타임이 잡히고 IP 타임 5G가 잡히죠. 요즘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때 요 5G가 요 5GHz짜리를 쓰는 이 와이파이 밴드를 말하고요. 그냥 5G가 안 붙어 있거나 2G가 붙어 있는 게 요 2.4GHz짜리 주파수를 쓰는 건데, 이 주파수가 높을수록 에너지 전달이 유리해가지고 더 그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속도가 높아집니다. 보니까 요 5GHz의 경우에는 800 메가바이트 퍼 세컨드까지 받는다고 하고요. 요 2.4GHz는 300 메가바이트 퍼 세컨드까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고속의 그 데이터 송수신이 필요하면은 5G를 쓰는 것이 맞는데, 여러분 그 라디오 공부할 때도 아시겠지만은 요 파장이 길수록 그 전파가 회절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장애물을 넘어서까지 더 전달이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2.4GHz짜리 그러니까 2G라고 써 있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벽 하나 정도가 있어도 전달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요. 5G의 경우에는 벽 하나를 넘으면은
그냥 씨발 와이파이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내가 공유기 설치해 놓고 그 방에서 와이파이를 쓴다. 그러면 요 5G를 잡으시고 옆방의 거를 훔쳤어야 된다. 그러면은 요 2G를 잡으시면 된다. 이런 결과입니다. 예, 2번은 입자 물리 문제죠. 표는 표준 모형에서 기본 입자를 종류와 전하량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우리 쿼크 있고요, 렙톤 있고, 쿼크의 요 위쿼크, 맵시쿼크, 꼭대기 쿼크, 요뭐 업쿼크, 맵시쿼크이 뭡니까? 맵시쿼크, 참쿼크, 꼭대기 쿼크, 탑쿼크. 이거 한글로 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요것들은 전하량이 기본 전자전하량의 3분의 2죠. 3분의 2. 그리고 위쿼크의 반대에 요 다운쿼크, 아래 쿼크가 있겠고요. 그리고 야르탄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바탐 쿼크. 렙톤은 우리 뮤온 타우 있으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일렉트론이 있어야죠. 일렉트론 차지는 당연히 그 기본 차지고요. 이때 기역은 플러스 3분의 2, 2다. 당연히 맞는 거죠. 양성자는 위쿼크 2개, 아니 위쿼크 1개와 니은 2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은 UDD죠. UDD는 뉴트론이죠. 뉴트론. 중성자.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은 토탈 그 R자 전하가 0이죠. 0. 그래서 중성자가 된다. 양성자는 UUD로 이루어졌죠. UUD. 그래서 3분의 2, 3분의 2 빼기 3분의 1 해서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갖게 됩니다. 양성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은 일렉트론은 전자는 원자핵과 강한 상호작용을 한다. 저랑 같이 천하제일 물리대회 한 족밥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틀렸습니다. 이거 원자핵과 당연히 상호작용은 하는데요. 이때 이 강한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그 상호작용의 세기가 세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강력이죠. 강력. 그러니까 이 강한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상호작용의 세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네 가지 힘이 있죠. 네 가지 힘. 그 중에 강력을 말하는 건데, 이 강력은 쿼크와 렙톤을 구분하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렙톤은 강한 상호작용을 하질 않고 쿼크는 강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원자핵과 강한 상호작용을 한다. 이 말이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1번이죠. 1번. 예, 2번의 심화 내용입니다. 심화 내용. 아까 전에 그 강한 상호작용이라는 게 제가 강력이라고 했죠. 강력. 지금 요 페이지는 그 위키피디아의 자연계의 기본 상호작용이라는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중력, 양력, 전자기력, 강력, 이렇게 네 가지가 이 우주에 있는 기본 힘 네 가지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한 건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 아까 말했던 그 강한 상호작용이라는 게 이 강력인데요. 이 강력이라는 건 뭐 하는 거냐? 보시면은 쿼크, 글루온. 그러니까 쿼크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렙톤은 강력으로는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고요. 쿼크가 강력으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양성자 프로톤은 UUD라고 했죠. UUD. 근데 사실은 이 U 두 개는 플러스 3분의 2의 차지를 서로 갖고 있는데, 얘네 둘이 엄청 가까운 거리로 붙어 있는 게 전자기력 관점에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요런 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강력이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핵자 있죠. 핵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헬륨 원자 핵이 있다. 요거는 프로톤 2개, 뉴트론 2개인데, 이거는 플러스 1차지를 가진 입자와 플러스 0 차지를 가진 입자가 아주 작은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정도 되는 크기 안에 뭉쳐 있는 건데, 이것도 전자기력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힘이
강력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 네 가지 힘 중에서 양력하고 강력의 경우에는 물리학을 하지 않으면 평생 붙을 일이 없습니다. 물리학을 해도 못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반면 중력하고 전자기력은 여러분들 뭐 이미 다 들어보셨죠? 이때 이 중력이라는 힘은 우리가 제일 안지 오래된 힘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전자기력의 크기가 1이라고 할 때 중력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41승.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힘이죠. 엄청나게 작은 힘. 근데 왜 우리가 중력을 더 잘 아느냐?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지구에 의한 중력을 느끼는 건데 지구의 질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만유인력식이 어떻게 됩니까? 만유인력 힘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 곱에 비례하니까 요 지구 질량이 너무 커서 힘도 너무 커져서 우리가 중력을 잘 느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힘 중에서 중력 빼고 나머지는 다 전자기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력, 강력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나머지 힘은 다 전자기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3번. 그림은 상온에서 고체 A와 B의 에너지 D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B는 반도체와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둘 중에 하나 반도체고 하나는 절연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D틈이 상대적으로 큰 놈이 부도체, 그리고 D틈이 상대적으로 작은 놈이 반도체겠죠. 그래서 A는 반도체이다. 맞는 말이고요. 전기 전도성은 A가 B보다 좋다. 맞는 말이죠. 근데 단위 부피당 전도띠에 있는 전자수는 A가 B보다 많다. 그래야 전기가 흐르겠죠. 그러니까 부도체는 그렇지가 못하니까 전기가 안 흐르는 거고. 그래서 정답이 5번. 예, 3번 심화 설명입니다. 사실 문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어서 5번이라는 답을 내는 거는 아주 쉬운 문제인데요. 이게 반도체랑 부도체가 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바닥 상태가 있죠. 바닥 상태. 어떤 고체가 있는데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을 쭉 그려요. 근데 이 에너지 레벨들이 엄청 촘촘한 부분을 우리가 밴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D, 에너지 D. 이게 너무 촘촘해서 거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요게 이렇게 간격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 띠랑 다른 띠랑. 여기가 에너지 갭이 되는 건데요. 에너지 틈, 띠 틈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반도체는 뭐고 그 부도체는 뭐고 뭐 도체는 뭐냐라는 게 뭐냐면은 바닥 상태의 어떤 고체는 이 에너지 레벨을 전자들이 밑에서부터 쭉 채워요.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바닥 상태겠죠? 예를 들어서 에너지 레벨이 여기가 에너지 레벨이 있고 여기 에너지 밴드가 또 있다 이렇게. 근데 밑에서부터 쭉 채웠더니 마지막 전자가 에너지가 여기였다. 그러면은 요거를 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왜냐? 이때 이 마지막 전자는 그 아주 조금의 에너지만 받아도 이렇게 이 위에 걸로 익사이트가 돼서, 그러니까 흥분 상태가 돼서 들뜬 상태라고 하나요? 그게 돼가지고 그 전자는 자유롭게 이 전기를 통하게 할 수 있어서 요거를 도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에너지를 채우다가 바닥 상태에서 에너지를 밑에서부터 채우는데 딱 제일 끝에서 걸렸다. 그럼 요거를 요 반도체나 부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 제일 끝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이 들뜬 상태가 되려면은 상대적으로 큰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거고, 근데 이 D틈이 작으면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 사실 이 문제에서 이 상온이라는 조건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 바닥 상태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밑에서부터 채운다는 거는 지금 0켈빈을 상정하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상온이다. 그럼 300켈빈 정도 되죠. 이 300켈빈을 에너지로 환산하면은 대충 0.022B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300켈빈이 주는 열 에너지가 있겠죠. 그 에너지 때문에 이 원자가 띠에 있는 놈이 띠 틈을 뛰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딱 0.02 EB를 갖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따라서 이제 얘네가 에너지를 갖게 될 텐데, 그 그러니까 300켈빈이 되면은 이 전자들 중에 어떤 놈은 에너지를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놈은 조금 가질 수도 있고 한데 평균적으로 한 0.02 EB 정도가 된다는 거고, 그때 1.12 EB를 넘을 수 있는 전자의 확률과 9 EB를 넘을 수 있는 전자의 그런 에너지를 가질 확률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거의 넘어가는 전자가 없고 얘는 얘에 비해서 훨씬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고 이게 부도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4번입니다. 다음은 헤드폰의 스피커를 이용한 실험이다. 스피커는 진동판, 코일, 자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은 뭐 마이크에다가 뭐 쥐거린 다음에 뭐 스피커 가까이에서 뭐 다양한 소리를 내고 뭐 이런 거 뭐 필요 없고요. 예, 뭐 읽어보시면 되고, 이 헤드폰의 스피커에서 일어나는 현상, 소리가 녹음되는 동안 헤드폰의 스피커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 헤드폰의 스피커가 뭐냐? 이게 사실은요, 생각해 보시면은 헤드폰의 스피커로 지금 마이크처럼 써가지고 녹음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 실험이 마이크 입력 단자에 헤드폰을 연결하고 스피커 가까이에서 소리를 내면은 그 소리가 재생이 됐다라는 말인데, 그 실제로는 스피커하고 마이크하고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저도 스피커랑 마이크의 원리 정확하게 모르죠. 근데 그 기본 원리가 뭐냐, 마이크의 원리가 뭐냐, 마이크는 목소리를 내죠. 이 목소리가 뭡니까? 이게 음파죠, 음파. 음파라는 거는 공기를 진동시키는 거죠. 공기를 진동. 그러니까 공기를 매질로 해서 이 전파되는 파동인데, 이 공기 진동이 다시 마이크 안에 있는 진동판을 진동시키고 이 진동판에 붙어 있는 코일이 같이 또 진동을 하고, 요 코일이 진동을 함으로써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서 이 마이크라는 이 장치가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서 스피커는 이거에 정확하게 반대 방향이에요. 스피커는 이 전자기 유도로 그러면 전류가 생기겠죠. 전류. 이 전류 신호를 그대로 넣어서 다시 공기의 진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요 전류 신호만큼을.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기억, 진동파는 공기의 진동에 의해 진동한다. 당연히 맞는 소리죠. 이 목소리가 공기를 진동시키고 그 공기가 진동판을 진동시키는 겁니다. 니은, 코일에서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난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전자기 유도. 디귿, 코일이 자석에 붙은 상태로 자석과 함께 운동한다. 요거는 뭐 사실 이 진동판에 코일이 붙어서 움직이는 건데, 이런 거 몰라도 코일하고 자석이 붙어 있으면은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겠습니까? 전자기 유도라는 거는 이 자기장이 이 상대적으로 운동을 해야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틀린 말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5번입니다. 다음은 물체 A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A를 스타이로폼, 아주 세상이 달라졌죠. 이 스타이로폼 용기에 넣고 건전지와 전구에 연결한다. 이 용기에 액체 질소를 천천히 붓는다. 이 액체 질소, 원래 이 질소의 끓는 점은 이 대기압에서 마이너스 196도, 켈빈으로 했을 때 한 77켈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액체 질소를 넣으면은 냉각이 되겠죠. 그래서 냉각을 했다가 다는 이제 그 냉각된 A를 꺼내서 자석 위에 가만히 놓는다.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결과가 뭐냐? 액체 질소를 붓기 전에는 A의 건전지와 전구를 연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켜지지 않다가 액체 질소를 붓고 나니까 불이 켜졌죠. 그리고 그 A를, 액체 질소에 잠겨있던 A를 꺼내서 자석 위에 놓으니까 떠 있다가 천천히 내려왔다. 이게 뭡니까 이거? 초전도체 문제죠. 초전도체. 문제를 풀어보면 기억, 액체 질소는 A의 온도를 낮춘다. A의 온도가 임계 온도보다 낮아져서, 크리티컬 템퍼러처보다 낮아져서 초전도 현상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액체 질소의 끓는 점은 77켈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충 77켈빈까지는 낮출 수 있다.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니은 A의 전기 저항은 액체 질소를 부은 후가 붓기 전보다 더 작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초전도체는 거의 저항이 0인 거죠. 저항이 0. 이 원래는 저항이 너무 커서 불이 켜지지 않았던 건데 저항이 작아져서 이제 전류가 잘 통하면서 불이 켜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디귿 다에서 A가 공중의 정지 상태로 떠 있는 동안 A는 반자성을 띈다. 이거는 뭐 거의 동어 반복에 가깝죠. 이거를 마이스너 효과라고 그러죠. 마이스너 효과. 이 초전도체, 그러니까 전기 저항이 0인 물체는 이제 자기장이 통과를 못하죠. 그런 거 반자성을 떠가지고 그 위에 자석 위에 뜰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고, 그래서 정답이 5번 되겠습니다.